나는 평생 기업을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공장 바닥에서 기름에 절어 일하던 젊은 기능공부터 그룹을 책임지는 임원들까지 모두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작 가장 함부로 대하는 존재가 미래의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말로는 미래를 위한다 하면서 실제 행동은 눈앞의 편안함과 기분을 위해 미래의 나를 아무렇지 않게 저당 잡히는 삶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칭찬에 유난히 목이 말라 있습니다. 상사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와 자식에게까지 수고했다, 잘했다는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하면 자신이 못나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다칩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죠. 그러나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나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칭찬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사람은 원래부터 약한 토대 위에 서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칭찬이 아니라 미래의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나는 많은 직원들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같은 말도 좀 좋게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격려를 해주면 제가 더 잘할 텐데 왜 늘 부족한 것만 지적하십니까? 이 말 속에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나는 성장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성장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상사의 칭찬이 아니라 스스로 그리는 미래의 나가 얼마나 분명한가입니다. 미래의 내가 또렷하게 서 있는 사람은 오늘 받은 꾸지람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감정에만 매몰되지 않고 훨씬 먼 곳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에 유난히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사가 눈살을 한번 찌푸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지적을 한두 마디 들으면 그날 밤 잠을 설치는 사람들 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미래의 자기와 친해지지 못했구나. 미래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나를 타인처럼 여기는 사람은 오늘의 기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아픈 말, 당장 불편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그러면 배움이 끊기고 성장은 멈춥니다. 자기 조절 능력, 이것은 기업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내가 가장 중시했던 덕목입니다. 야근을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필요한 공부를 1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는가? 술자리를 즐기더라도 내일의 일정을 생각하며 적당히 일어날 줄 아는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이건 내 5년 뒤를 위한 투자다라고 마음먹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가?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자기 조절력은 단순한 의지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얼마나 공감하느냐의 문제라고 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본 사람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농담 삼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번 달 카드값, 그건 미래의 내가 알아서 하겠지. 비싼 가방을 할부로 지르고 사치스러운 차를 60개월, 72개월 할부로 사면서 미래의 나에게 맡긴다고 웃습니다. 겉으로는 농담 같지만 실은 자신의 인생을 운영하는 방식이 바로 이렇다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는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만큼 소중하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오늘의 나가 즐기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내일의 나는 얼마든지 고생해도 된다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나를 타인처럼 취급하는 전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나는 젊은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자주 물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너는 어떤 얼굴로 출근하고 있겠느냐? 그러면 대부분은 잠시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조금 성실한 사람이라야 연봉이 지금보다 2배쯤 되면 좋겠다.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 정도의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소비 수준의 상향 기대에 불과합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있으면 나는 속으로 이미 판단이 섭니다. 아, 이 친구는 아직 진짜 미래의 자기 모습을 만나지 못했구나. 반대로 나는 가끔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장님, 저는 10년 뒤에도 새로운 걸 배우고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제가 그 변화를 공부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전문성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저녁에는 얼굴을 보고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개 말투에서부터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들의 눈 속에는 이미 미래의 자기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현재의 연봉이나 직급이 조금 낮더라도 결국 크게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택 기준이 오늘 기분 좋음이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진짜 위기는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방향을 잃었을 때 옵니다. 방향을 잃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미래의 나를 타인처럼 취급하는 습관입니다. 사람이 자꾸 미루는 이유도 같습니다. 운동은 내일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는 다음 달부터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중 관리, 건강검진, 저축계획, 자격증 공부 모두 언젠가로 미뤄둡니다. 그 언젠가는 결국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에게는 이 라면 한 그릇, 이 술 한 잔이 더 중요하고 세월이 흘러 병원 신세를 지거나 빚을 떠안게 될 미래의 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행인 일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나는 이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사업으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불황이 오기 전에 미리 현금을 비축하고 부채를 줄이고 비효율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많은 경영자들은 이번 분기만 잘 넘기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와서 보면 그때 조금만 결단했더라면 회사를 지킬 수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발소리를 무시하고 미래의 나에게 떠넘겨버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래의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처럼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나 말고 다른 누군가처럼 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이 앞으로의 삶을 갈라놓을 것입니다. 미래의 나를 남처럼 대하는 한 돈도 건강도 일과 가정도 결국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미래의 나를 오늘 가장 아끼는 사람처럼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소비를 달리 선택하고 시간을 달리 쓰고 관계를 다른 깊이로 대하게 됩니다. 기업도 인생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나는 경영을 하면서 늘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미래의 나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과 미래의 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 겉모습은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회의에 앉아있고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5년, 10년 흐르면 결과는 완전히 갈라집니다. 나는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종종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당신 안에는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오늘의 너, 하나는 미래의 너다. 너는 지금 그 둘 중 누구 편에 서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느냐? 기업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나는 항상 미래를 대표하는 사람, 즉 미래의 회사를 대변하는 사람이 회의실에 앉아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오늘의 실적, 오늘의 주가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10년 뒤 회사의 얼굴을 떠올리며 말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무시되면 회사는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렀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에서도 미래의 나를 한 명의 임원처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편한 선택만을 대변하는 사람만 목소리를 내고
미래의 나는 침묵하도록 내버려 두면 인생의 방향은 결국 한쪽으로 기울어 버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미래의 자기 셀프를 어떤 존재로 느끼는지에 따라 인생의 선택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뒤에 자기 모습을 떠올리면 마치 친한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을 위해 지금 고생해도 괜찮다. 저 사람을 위해 내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런 사람을 자기 연속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미래의 자기를 거의 낯선 타인처럼 느낍니다. 그때 가서 뭐 어떻게든 살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하며 아무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 연속성이 낮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개념을 알기 훨씬 전부터 현장에서 동일한 현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연봉이 크게 오르지 않아도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습니다. 야간 대학을 다니고 주말마다 책을 읽고 휴가를 반납하고 새로운 일을 배웁니다. 지금 당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5년 뒤, 10년 뒤가 되면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층에 서 있습니다. 직급도, 책임도, 수입도, 삶의 안정감도 모두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래의 자기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연봉이 올랐다는 이유로 바로 집을 키우고 차를 바꾸고 소비를 늘립니다. 추가로 들어온 돈은 거의 모두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쓰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삶은 풍요로워졌지만 저축은 늘지 않고 대비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경기 한번 꺾이고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이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나는 이들을 보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미래의 자기를 대표해 줄 사람이 그들의 머릿속 회의실에는 아예 앉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찍어 컴퓨터로 늙은 모습의 아바타를 만든 뒤 그 아바타와 대화하게 했습니다. 미래의 자기와 마주 앉아 이야기해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노후를 위한 저축을 2배 이상 더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의 자기 얼굴을 본 순간 미래의 나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의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기업 경영과 똑같다고 느꼈습니다. 숫자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면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우리 직원들의 10년 뒤 얼굴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면 전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나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까? 표정이 보이고 주름이 보이고 눈빛이 보입니까? 아니면 그저 막연히 나중에 잘 됐으면 좋겠다는 허공의 바람뿐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미래의 자기를 대할 때 꼭 한 사람의 임원처럼, 한 사람의 가족처럼, 한 사람의 친구처럼 대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미래의 나를 너무 멀리 두지 말아야 합니다. 30년 뒤의 모습만 상상하면 감정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5년 뒤, 10년 뒤의 나를 떠올리십시오. 지금보다 조금 더 깊어진 눈빛, 조금 더 단단해진 어깨, 조금 더 절제된 소비 습관, 조금 더 안정된 표정을 가진 나 말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그 미래에 분명한 희망을 심어야 합니다. 아마도 그때도 힘들겠지라고 상상하면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해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미래에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고 있는 모습을 그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위해 지금 참을 수 있습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어느 도시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 시간에 일어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퇴근 후 누구와 밥을 먹고 있는지, 어느 카페에서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심지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까지 떠올려야 합니다. 이 정도로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오늘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미래 자기와 만나는 연습을 권하고 싶습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뒤에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합니다. 악수를 한다가 아니라 오른손을 뻗어 그 사람의 손을 단단하게 잡는다라고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사람의 손 온도, 표정, 눈빛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지금의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아니면 돕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의 행동을 바꿉니다.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큰 결정을 앞두면 항상 머릿속으로 미래의 회사를 불러냈습니다. 불황이 온 뒤, 기술이 바뀐 뒤 후계자가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 할 그 회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나에게 묻는다고 상상했습니다. 당신의 오늘 결정이 우리의 내일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부끄럽지 않게 답할 수 있을 때만 나는 결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결국은 하나의 작은 회사입니다. 여러분은 그 회사의 창업자이자 현재의 CEO이며 동시에 미래의 CEO를 위해 토대를 닦아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의 편리함만을 위해 모든 결정을 내리는 CEO를 우리는 무책임하다고 부릅니다. 반대로 오늘 조금 불편하더라도 10년 뒤 회사를 위해 기반을 닦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경영자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어떤 경영자입니까? 미래의 자기라는 임원을 회의실에 앉혀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복도 바깥으로 내쫓고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나를 한 사람의 임원으로 대하는 사람, 미래의 자기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을 경영하는 사람은 결국 큰 낭비 없이 살아갑니다. 돈도, 시간도, 건강도, 관계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쓰더라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알고 씁니다. 반대로 미래의 나를 남처럼 취급하는 사람은 오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내일의 나를 무자비하게 혹사시킵니다. 그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래의 나는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그 사람에게 빚을 지느냐 아니면 그 사람에게 자산을 남기느냐는 오늘의 내 선택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인생의 계산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는 수많은 직원을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머리가 아니라 자기 조절력과 자기 연속성에서 갈립니다. 쉽게 말하면 눈앞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가, 그리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한 사람으로 느끼는가의 문제입니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조절력이 약한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망가뜨렸습니다. 먼저 자기 조절력을 생각해 봅시다. 퇴근 후 피곤할 때 누군가는 바로 집에 가 누워버립니다. 누군가는 1시간이라도 책을 펼치고 새로운 지식을 머리에 넣으려 합니다. 휴일이 되면 누군가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붙잡고 시간을 태웁니다. 누군가는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거나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작은 차이 같지만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이 선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듭니다. 나는 이 장면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조절력의 뒤에는 반드시 자기 연속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 연속성이 높은 사람은 오늘의 선택이 10년 뒤 나에게 어떤 얼굴을 남길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간의 유혹 앞에서 멈칫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연속성이 낮은 사람은 미래의 나를 거의 남처럼 느낍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든 살겠지.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른 사람이다라는 무의식이 항상 작동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유혹이 이기기 쉬운 것입니다. 돈, 건강, 운동,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 차이는 특히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돈을 예로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월급날이 되면 통장이 잠시 불어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당장 기분을 좋게 만드는 소비로 돈을 날려버립니다. 명품 가방, 비싼 술자리,
필요 이상으로 화려한 차, 카드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도 미래에 내가 갚겠지라고 넘깁니다. 이 사람에게 미래의 나는 그냥 이름 모를 채무자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자기 연속성이 높은 사람은 월급날의 기쁨 이상으로 10년 뒤 내가 어떤 표정으로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을까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저축과 투자, 보험과 같은 준비를 우선순위에 둡니다. 현재의 소비를 줄이는 대신 미래의 자기에게 자산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자리를 반복하며 야식을 즐기고 잠을 줄이는 삶을 오래 이어가면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지금은 괜찮다, 아직 젊다 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것은 사실 미래의 나는 아파도 괜찮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오늘의 편안함을 위해 미래의 자기에게 병원비와 고통을 떠넘기는 셈입니다. 반대로 자기 연속성이 높은 사람은 간단한 계단 오르내리기, 30분 걷기, 정기검진 같은 사소한 습관이라도 지키려 합니다. 지금 몸을 관리하는 것이 미래의 나를 예우하는 최소한의 예절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 역시 그렇습니다. 단순히 몸을 만드는 차원을 넘어 자기 조절력의 훈련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대개 다른 영역에서도 일관된 태도를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약속한 시간에 일어나고 힘들어도 정해둔 루틴을 지킵니다. 이는 단지 근육을 키우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빚지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훈련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날씨가 풀리면 운동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업에서도, 공부에서도, 돈 문제에서도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나는 그룹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영역이 하나의 공통된 뿌리에서 뻗어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미래의 나를 얼마나 선명하게 보고 있느냐입니다. 미래의 나를 또렷하게 보고 있는 사람은 상사의 한마디에 덜 휘둘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사가 나에게 건넨 날카로운 피드백이 사실은 미래의 나를 더 나은 자리로 옮기기 위한 불편한 선물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래의 나를 흐릿하게 느끼는 사람은 상사의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집니다. 칭찬은 달콤한 약이지만 지적은 쓴 약입니다. 자기 연속성이 높은 사람은 이 쓴 약을 기꺼이 삼킵니다. 이 약 덕분에 5년 뒤에 내가 한 단계 위에 서 있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기 연속성이 낮은 사람은 당장의 기분이 상하는 것이 싫어 지적을 피하려 하고 불편한 피드백을 주는 사람을 멀리합니다. 결국 주변에는 달콤한 말만 해주는 사람들만 남게 되고 성장은 멈춥니다. 나는 경영자들에게도 젊은 직원들에게도 항상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불편하다고 피하면 그 불편함은 반드시 더 커져서 미래의 너에게 돌아간다. 반대로 지금의 작은 불편함을 받아들이면 그 대가를 미래의 너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돌려받는다.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운동도 결국 자기 조절력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조절력은 미래의 나를 한 사람의 소중한 존재로 여기느냐 아니냐에서 이미 절반이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의 나를 위해 저축하고 걷고 배우며 살아갑니다. 또 다른 사람은 미래의 나에게 빚을 지우고 병을 떠넘기며 후회를 남깁니다. 이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오늘 미래의 나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자산인가? 빚인가? 건강인가? 병인가? 자유인가? 구속인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제4부에서는 이 미래의 나를 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상상과 감정, 그리고 구체적인 장면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업을 키우는 내내 숫자와 사람을 동시에 보려 했습니다. 매출과 이익, 부채 비율과 시장 점유율은 숫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의 표정과 생활, 그 가족의 얼굴까지도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어느 날 학자들의 연구를 접했을 때 나는 이것이야말로 경영과 인생의 핵심을 설명하는 실험이구나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미래의 자기 아바타 실험입니다. 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의 얼굴을 촬영한 뒤 컴퓨터 그래픽으로 수십 년 뒤에 늙은 얼굴을 만들어냈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지고 피부가 처진 모습까지 정교하게 반영한 아바타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아바타와 가상현실 속에서 대화를 나누게 했습니다. 당신이 은퇴했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지금의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같은 질문을 나누게 한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신의 노년 아바타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노후를 위한 저축 비율을 2배 이상 높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미래의 나를 실제 인물처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언젠가 늙은 내 모습이 막연한 개념에 불과했지만 화면 속에서 내 눈을 바라보는 늙은 나를 보는 순간 미래의 나는 더 이상 남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연구를 읽으면서 내 경영 인생과 정확히 겹쳐지는 장면을 여러 번 떠올렸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초창기 나는 늘 머릿속에 이런 아바타를 하나 그려놓고 살았습니다. 부도를 한번 맞고 거래처에 고개를 숙이고 직원들의 월급을 못 주게 된 50대에 나와 위기가 와도 버틸 현금을 쥐고 사람을 잃지 않고 시장에서 신뢰를 지켜낸 50대의 나 두 사람을 늘 함께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 선택이 어느 쪽 아바타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의 소비는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비싼 외식, 필요 이상으로 고급스러운 차, 보여주기 위한 여행 사진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느 아바타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20년 뒤, 30년 뒤에 내가 어떤 표정으로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을지, 어떤 표정으로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을지, 어떤 표정으로 자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지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또 다른 실험도 있습니다. 과체중인 사람들에게 체중 감량에 성공한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 보여주었습니다. 허리가 잘록하고 표정이 한결 밝아진 모습, 건강한 피부색과 가벼운 몸짓을 가진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겠습니까? 무설탕 음료를 마시겠습니까? 그 결과 체중이 줄어든 미래의 자신 아바타를 본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건강한 선택을 했습니다. 단 한 번 이미지를 본 것만으로도 행동이 달라진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확인합니다. 뇌는 현실과 상상을 완벽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화관에서 슬픈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긴장되는 장면에서 손에 땀을 쥐는 이유도 같습니다. 화면 속 이런 남의 이야기임에도 우리의 뇌는 그것을 어느 정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단 한 번뿐인 나 자신의 인생을 두고 왜 이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미래의 나를 아바타처럼 생생하게 그려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일상에서 아주 자잘한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야근 후 집에 돌아와 30분 스트레칭을 할 것인가? 그대로 잠들 것인가? 이번 달 남은 돈을 모두 소비할 것인가?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저축 계좌로 보낼 것인가? 주말에 온종일 누워서 영상만 볼 것인가? 1시간이라도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할 것인가? 이 차이가 처음에는 미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언제나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미래의 나의 얼굴을 보고 있는가? 나는 임원 교육을 할 때 이런 훈련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10년 뒤 당신이 이 회사의 한 축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당신의 출근길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몇 시에 눈을 뜨는지, 어떤 차를 타고 오는지, 주차장에서 내려 어떤 표정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지, 사무실 의자에 앉았을 때 책상 위에는 어떤 서류와 어떤 책이 놓여 있는지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의 당신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20년 뒤
은퇴를 앞둔 당신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각자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날 우연히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표정으로 자녀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은 당신에게 어떤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릴 때 아빠는 늘 바빴지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면 오늘 저녁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이의 눈을 한 번 더 바라볼 이유가 생깁니다. 나는 경영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숫자만 적지 말고 10년 뒤 당신 회사 사람들의 얼굴을 함께 그려보십시오.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쌓였을 때 현장의 직원들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연구소의 젊은 엔지니어는 어떤 눈빛으로 제품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은퇴하는 직원은 어떤 감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장면이 구체적일수록 우리는 오늘의 결정을 더 신중하게 그리고 더 멀리 보고 내리게 됩니다. 개인도 똑같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밤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이런 상상을 해보길 바랍니다. 10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걸어온다. 그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얼굴빛은 건강한가?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져 있는가? 아니면 편안한 미소가 떠 있는가? 그는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질문을 더 해보십시오. 네가 오늘 한 선택 덕분에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게 할 것인가? 미래의 나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젠가는 지금의 선택이 쌓여 그 사람의 얼굴을 만들 것입니다. 그 얼굴이 어떤 모습일지는 오늘 우리가 어떤 장면을 상상하고 어떤 행동을 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바타 실험이 알려준 진실은 단순합니다. 보이는 미래는 보이지 않는 힘을 만든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내일부터 어떤 미래를 보이게 만들 것인가? 나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나를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말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랑하려면 먼저 보여야 합니다. 얼굴도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미래의 자기와 진짜로 가까워지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비로소 우리는 미래의 나를 타인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할 한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첫째 조건은 이것입니다. 미래의 내 모습이 지금의 나와 완전히 다른 존재가 아니라 형태상 연속선 위에 있는 사람일 것.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상상하라고 하면 너무 비현실적인 그림부터 떠올립니다. 로또에 당첨된 나, 어느 날 갑자기 떼돈을 번 나, 아무 고생 없이 해외 별장에서 사는 나, 이런 그림은 달콤하지만 현재의 나와 연결점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내 직장, 내 능력, 내 성격, 내 습관과는 너무 먼 세계입니다. 그러니 머릿속으로 그려도 감정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미래의 너는 오늘의 너가 조금씩 자란 모습이어야 한다. 지금의 나와 전혀 다른 존재를 상상하면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나와 이어진 조금 더 성숙하고 단단해진 나를 떠올리면 비로소 마음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월급이 크지 않아도 10년 뒤 나는 여전히 이 분야에서 일하지만 지금보다 2배는 더 깊이 아는 전문가가 되어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세에 살고 있어도 10년 뒤에는 아직 크진 않지만 나와 가족이 안정되게 머물 수 있는 집을 마련했다고 그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은 비현실적인 꿈이 아니라 현재에서 이어지는 현실의 연장선입니다. 둘째 조건은 그 미래에 분명한 희망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떠올리면 오히려 우울해집니다.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는 더 힘들겠지. 나이 들면 병도 생기고 돈도 부족하고 외로울 것이다. 같은 생각들로 머릿속을 채워버립니다.
이런 미래상 속에서 누가 미래의 나를 위해 저축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망해 있는 사람으로 상상되고 있습니다. 나는 회사의 미래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 불황, 경쟁 심화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되 항상 희망의 씨앗을 함께 심었습니다. 이 기술을 잡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 이 사람들을 키워내면 앞으로 10년은 든든하다. 희망이 빠진 계획서는 아무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미래의 자기 역시 같습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란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보다 자유로운 시간을 조금 더 가지게 된 모습, 가족과 더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저녁 식탁, 빚에서 벗어나 매달 버는 돈의 일부를 당당하게 저축하는 습관, 숨이 차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체력,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내가 지금보다 조금은 나아져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 작은 희망이 있어야 우리는 미래의 자기에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조건은 미래의 내 모습이 눈앞에 보이듯 선명하고 구체적일 것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막혔습니다. 10년 뒤 모습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대개 그때쯤 결혼했겠죠. 집이 있으면 좋겠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도의 막연한 말만 나옵니다. 이런 식의 상상으로는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면 속 장면이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등장인물의 표정, 목소리, 방 안의 공기, 빛의 색깔까지 모두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뇌는 그것을 어떤 종류의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미래의 자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나를 영화한 장면처럼 그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오늘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10년 뒤 어느 겨울 아침 나는 새벽 6시에 눈을 뜬다. 허리가 아프지 않아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창밖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있지만 내 방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 주방에서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식탁에 앉아 노트를 펼친다. 어제 적어둔 투자 기록과 오늘의 할 일을 조용히 읽는다. 아이는 아직 자고 있고 배우자는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떠올리면 오늘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습관이 조금은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앞당기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미래상과 행동의 연결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나와 연결되는 너무 멀지 않은 미래일 것, 그 미래 안에 작은 희망이라도 선명하게 들어있을 것, 그 장면을 영화처럼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을 것, 나는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변화한다고 믿습니다. 억지로 마음을 다잡지 않아도, 억지로 의지를 쥐어짜지 않아도 조금씩 방향이 바뀝니다. 지금의 소비 습관, 건강 습관, 시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래에 내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책임져야 할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업을 세울 때도 똑같았습니다. 나는 회의실에서 숫자 계획을 논의할 때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사람의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10년 뒤 우리 공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 퇴근하는 직원들의 표정이 어떠해야 하는가? 밤 9시, 10시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회사가 아니라 제 시간에 퇴근하는 회사가 될 수 있는 구조인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회사라고 말할 때 부끄럽지 않을 회사인가? 이 장면이 분명해야 오늘 투자하는 돈과 시간, 구조조정과 확장의 기준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역시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라는 회사의 창립자인 당신이 미래의 CEO인 자기 자신을 위해 어떤 토대를 닦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CEO가 어떤 얼굴로, 어떤 목소리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구체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의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다. 그때 네가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걸어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숨쉬고 이렇게 웃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나를 사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나는 평생 기업을 키우며 한 가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위기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멈추고 어떤 사람은 거기를 디딤돌로 삼아 더 멀리 갑니다. 겉으로는 운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어떻게 다시 쓰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기억, 시험에 떨어진 기억, 사랑에 깨진 기억, 가족에게서 상처받은 기억, 이 기억들이 쌓이면 사람은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그때부터 미래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나를 떠올려 보라고 해도 머릿속에는 과거의 실패 장면들만 되풀이되어 떠오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앞으로도 똑같겠지. 이 순간 미래의 나는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영원히 망했다고 단정하는 당신의 해석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공평한 진실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은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 의미를 어떻게 정의할지는 전적으로 나의 권한입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신용이 끊어지고 은행 문턱을 서성이고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 그때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실수를 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경험은 언젠가 꼭 쓰일 것이다. 지금은 고통이지만 훗날에는 자산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고통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슴은 여전히 쓰리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을 바꾸는 순간 고통이 내 등을 누르는 돌덩이에서 언젠가 밟고 올라설 계단으로 바뀝니다. 눈앞의 현실은 그대로지만 미래의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이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지금 쓰러졌지만 이 실패를 알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조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해석이 미래의 자기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과거를 끝으로 해석하면 미래의 자기 얼굴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미 멈춰버린 선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과거를 과정으로 해석하면 미래의 자기 얼굴이 다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길 위에 여전히 내가 서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했을 때 제일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남의 평가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내리는 결론이다. 나는 원래 이 정도다 라고 결론 내리는 순간 그 실수는 진짜 실패가 된다. 어떤 사람은 작은 실수에도 자기 자신 전체를 부정합니다. 프로젝트 하나 망치고 시험 한번 떨어지고 인간관계 한번 틀어졌다고 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늘 이렇다. 나는 운이 없다. 이 말은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미래의 자기에게 내려지는 사형 선고입니다. 그렇게 단정하고 나면 미래를 위한 준비는 모두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큰 실패를 겪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크게 넘어졌다. 그러나 이 경험 덕분에 앞으로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씩이라도 다시 움직입니다. 책을 펴고 사람을 만나고 작은 일이라도 시작합니다. 과거를 끝이 아니라 수업료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서 늘 같은 눈빛을 보았습니다. 미래의 자기에게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있는 눈빛입니다. 과거를 다시 쓴다는 것은 사실 거창한 작업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려놓았던 해석을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늘 돈을 못 모아 라는 말을 나는 돈을 못 모으던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누구보다 절실하게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로 바꾸는 것. 나는 공부 운이 없어 라는 말을 나는 공부가 늦게 붙는 편이지만 그만큼 오래 끌고 갈 끈기가 있다로 바꾸는 것. 나는 항상 건강을 망가뜨려 왔어 라는 말을 나는 내 몸을 소홀히 해왔지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더 잘 돌보겠다고 결심할 이유가 분명하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말 몇 마디 바꾼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기업에서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이 바뀌면 행동이 서서히 달라진다는 것을.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움츠러듭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손을 한 번 더 듭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과거를 다시 해석하는 일은 미래의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끌어내린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미래의 나는 여전히 나와 함께 걸어갈 동행자가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떠올릴 때마다 내 인생은 끝났다고 속삭이는 대신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미래의 자기 얼굴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조금씩 걷어냅니다. 나는 당신이 과거를 떠올릴 때 자신을 괴롭히는 검사관이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는 한 사람의 후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업에서 그런 상사를 만난 직원은 결국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인생에서 그런 내 편을 만난 사람 역시 달라집니다. 그 내 편이 바로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미래의 나를 사랑하고 싶다면 먼저 과거의 나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나, 실수한 나, 넘어졌던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수고했다. 네가 거기서 버텨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순간 과거는 더 이상 발목을 잡는 쇠사슬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디딜 수 있는 단단한 바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닥 위에서 우리는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나는 기업을 키우면서 시스템이 회사를 만든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동시에 이 말이 절반만 진실이라는 것도 아주 빨리 깨달았습니다. 시스템과 제도, 자본과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회사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가능성을 못 본다고 말할 때 오히려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던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부모였든 스승이었든 상사였든 친구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미래의 나와 연결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존감이라는 말을 쉽게 씁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혼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준 기억, 실패했을 때 괜찮다, 다시 해보자고 등을 토닥여준 기억들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사람은 스스로를 믿는 법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미래의 자기에게도 같은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 봐야 안 될 것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는 냉소가 깊어집니다. 나는 어떤 금융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크게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자라 일찍 어머니를 잃고 밤마다 아버지마저 떠나면 어떡하나라는 불안에 시달리던 어린 시절. 그럼에도 그는 아버지의 변함없는 믿음 덕분에 무너지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를 가능성 없는 학생으로 여겼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다르게 살 수 있다. 그 믿음이 바람막이가 되고 버팀목이 되고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내가 평생 강조해온 경영 철학과 똑같은 뿌리를 보았습니다. 사람은 믿어주는 한 사람을 만날 때 미래의 자기와 연결되기 시작한다.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때 미래의 나는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지금 여기서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10년 뒤에 내가 나아져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는 네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해줄 때 그제야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상상할 용기를 얻습니다. 기업 안에서도 똑같았습니다. 나는 임원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그의 현재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 모습을 먼저 보고 그곳에 맞춰 대하는 일이다. 지금 당장은 서툴고 실수도 많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일을 맡기는 것, 그리고 넘어졌을 때 무조건 감정적으로 꾸짖기보다 이번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묻는 것. 이 태도가 사람을 바꾸고 팀을 바꾸고 결국 회사를 바꿉니다. 내가 신입에게 의외로 큰 일을 맡겼을 때 주변에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실패하면 손해가 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보조만 시킬 것인가? 실패의 가능성을 감수하지 않으면 언제 그 사람을 미래의 인재로 만들 수 있겠는가?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몇 번은 크게 틀어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도 무조건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일로 무엇을 배웠느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 그러면 이 실패는 수업료로 끝난다. 이 말 속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믿는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이 말 한마디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나를 끝까지 믿어준 상사의 한마디, 선생님의 한마디, 부모의 한마디 덕분에 쓰러지지 않고 버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말이 없었으면 나는 이미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그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그런 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돈, 정보, 인맥을 나눠주는 것만을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 하나가 그 어떤 자본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가능성을 의심받던 사람에게 나는 네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주는 것. 실수한 사람에게 이번 일로 너를 재단하지 않겠다고 말해주는 것.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해주는 것. 이 몇 마디가 삶의 궤도를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을 건네는 그 순간 나 자신도 변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나 하나 버티는 것도 벅찼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맡기고 믿음을 건네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다른 사람의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구나. 미래의 자기만이 아니라 타인의 미래까지 함께 떠올리는 순간 인간은 더 크게 자랍니다.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결국 믿음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란 상대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을 때까지 지켜봐주는 시간이다. 이 말 속에는 기다림이 있고 인내가 있고 존중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재빨리 낙인을 찍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는 맡기지 마라.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다르게 말합니다. 아직은 미완성이다. 그러나 이 사람 안에 있는 씨앗은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인생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자녀에게, 후배에게, 동료에게, 고객에게, 때로는 지나가는 누군가에게조차, 그리고 동시에 그 믿음을 자기 자신에게도 돌려주었으면 합니다. 나는 여러 번 실수했지만 아직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여러 번 넘어졌지만 여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미래의 나를 향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 때문에 불행해질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나 덕분에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소비, 건강, 시간, 관계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 한 사람이 당신의 부모일 수도, 스승일 수도,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당신을 믿어야 할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이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돈이 많은 회사보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회사가 오래 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인도 똑같습니다. 월급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매출이 크다고 해서 튼튼한 회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미래에 쓸 돈을 오늘부터 준비하느냐 아니면 그때 가서 허둥대느냐에서 갈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급 들어온 만큼 월세, 공과금, 카드값, 식비 내고 남는 돈이 있으면 저축한다. 얼핏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방식이 미래의 나를 완전히 방치하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마치 회사가 이번 달 급여와 전기세만 간신히 맞추고 내년 설비 교체 비용은 전혀 계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회사는 불황 한 번, 고장 한 번에 무너집니다. 진짜 예산은 현재의 고정 지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지출을 지금의 시간축 위로 끌어오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나는 이것을 기업에서 배웠고 가정재무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감가상각, 감채, 기금의 개념입니다. 공장을 지으면 우리는 그 건물이 영원히 새 것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닳고 언젠가는 바꿔야 하고 언젠가는 수리비가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업은 장부에서 매년 조금씩 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윤이 많이 났다고 해서 그걸 전부 이익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이 중 일부는 앞으로 기계를 갈아 끼울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떼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가상각의 정신입니다. 개인의 인생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동차, 집, 가구, 가전제품,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비용이 듭니다. 아이들의 학비, 부모님의 병원비, 나 자신의 치료비와 은퇴 후 생활비까지 모두 이미 예정된 지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현실을 알면서도 눈을 감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그때가 오면 항상 같은 선택을 합니다. 빚입니다. 대출, 카드 할부, 마이너스 통장. 그 순간부터 이자는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됩니다. 나는 이 악순환을 끊는 열쇠가 바로 감가상각 기금처럼 생각하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5년 후에 2천만 원짜리 차를 바꾸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5년 뒤 내 차를 중고로 팔면 500만 원쯤 받을 수 있다면 실제로 준비해야 할 돈은 500만 원입니다. 이 500만 원을 5년 동안 나누면 1년에 300만 원, 한 달에 25만 원입니다. 이 말은 곧 지금부터 매달 25만 원은 없는 돈처럼 감가상각 계좌에 넣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5년 뒤 차를 바꿀 때 빚을 지지 않고 허둥대지 않고 미래의 나를 몰아붙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가, 집수리, 자녀의 교육비, 부모님의 요양비, 은퇴 자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번 크게 돈 나갈 일을 리스트로 쭉 적어보고 그것을 현재의 월 단위로 쪼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태도는 그 돈을 지금 내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속한 돈이라고 보는 자세입니다. 오늘 지갑에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많은 가정이 예산을 세운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현재의 생활비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큰 지출이 닥치면 갑자기 돈이 필요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예고된 지출이었는데 우리가 보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마치 엔지니어가 기계의 수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체 계획을 세우지 않고 덜컥 고장이 나자 예상치 못한 사고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책임은 기계가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의 인생을 하나의 회사로 생각하라. 그리고 그 회사의 CFO가 된 마음으로 미래의 빚을 오늘의 예산 속으로 당겨와라.
이렇게 하면 소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월급이 오를 때마다 생활 수준을 바로 올리는 대신 늘어난 소득의 일정 부분을 감가상각 계좌로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집은 조금 작아도 차는 조금 낡아도 삶의 바닥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예기치 못한 고장이 나도 경기가 꺾여도 몸이 아파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한 완충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예산을 세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디에는 아낌없이 쓰고 어디에는 과감히 줄여야 하는지를 묻게 됩니다. 숫자를 적어 내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 앞에서 보이는 차와 집에는 아낌없이 쓰지만 자신의 건강과 배움, 가족과의 시간에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서는 겉은 화려해도 속은 텅 빈 회사의 재무제표와 같습니다. 반대로 어떤 가정은 집은 소박하고 차는 평범하지만 건강관리, 교육, 경험, 시간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곳이 진짜 튼튼한 회사입니다. 나는 인생의 예산을 짤 때 최소한 다음 4가지 항목만큼은 미래의 나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건강, 병이 나기 전, 몸이 신호를 보내기 전에 투자, 교육,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투자, 경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여행, 도전과 같은 삶의 밀도를 높이는 경험, 시간, 돈은 줄여도 괜찮지만 시간만은 늘려주는 선택. 이 4가지에 쓰는 돈은 겉으로 보면 소비 같지만 실은 미래의 자기 인생을 지탱하는 자본이 됩니다. 반대로 허영과 과시, 남의 시선을 의식한 소비는 아무리 많아도 자산이 아니라 부담만 남깁니다. 우리는 흔히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에 집착하지만 그 질문보다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미래의 나는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이 분명해질수록 예산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도면이 됩니다. 예산과 감가상각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선언과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미래의 나에게 빚을 넘기지 않겠다. 오히려 오늘부터 미래의 나에게 자산을 보내겠다. 이 결심이 선 순간부터 돈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미래의 나와 오늘의 나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얼마나 튼튼하게 놓느냐에 따라 불안과 위기 속에서 흔들림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돈이 많아야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해야 비로소 돈이 제자리를 찾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서를 거꾸로 믿습니다. 연봉이 조금 오르면 조금 더 넓은 집을 생각합니다. 보너스를 받으면 차를 바꿔야 한다고 느낍니다. 승진을 하면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겉으로는 당연한 보상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 뒤에 감춰진 위험을 누구보다 많이 보았습니다. 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소비도 함께 늘리는 사람은 절대로 자유에 가까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자유는 소득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소득과 소비의 간격에서 나옵니다. 월급이 300인 사람도 200을 쓰고 100을 남기는 사람은 언젠가 숨통이 트입니다. 반대로 월급이 10이라도 일 50을 쓰는 사람은 평생 빚의 사다리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기업도 똑같습니다. 매출이 커도 이익이 남지 않는 회사는 늘 어딘가에 끌려다닙니다. 반대로 규모는 작아도 남는 것이 분명한 회사는 위기가 와도 버팁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늘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이 없이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만 고민하면 돈은 끝없이 삶을 끌고 다닙니다. 누군가는 큰 집을 원합니다. 넓은 거실, 방이 여러 개 있는 아파트, 화려한 인테리어. 그러나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대출과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면 그것은 집이 아니라 커다란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좋은 차를 원합니다. 남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브랜드,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뽐낼 수 있는 모델. 그러나 그 차 한 대를 유지하기 위해 더 오래 일해야 하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견뎌야 한다면
그것은 이동수단이 아니라 노동을 묶어두는 쇠사슬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집과 차를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묻고 싶습니다. 그 선택이 진짜 당신의 삶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남의 시선을 따라간 것인가? 어떤 친구는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에 20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2살배기 딸과 보내겠다고. 그는 검소하게 삽니다. 큰 집도 비싼 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이와 함께 떠나는 작은 여행, 함께 밥을 먹고 걷는 시간,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여유. 그는 말합니다. 나는 많은 것을 갖고 살진 못하지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돈을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우리는 종종 돈을 목표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돈은 목표가 아니라 삶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건강, 관계, 성장, 자유. 이 네 가지를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을 위해 건강과 관계와 성장을 버리는 것은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앞서 말한 네 가지 항목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강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소모하면 언젠가 번 돈을 다시 건강을 사는 데 써야 합니다. 미리 아끼는 쪽이 훨씬 값이 쌉니다. 교육,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는 투자, 자녀에게 읽을 거리와 배울 기회를 주는 투자. 이것은 평생 이자를 주는 자산입니다. 경험, 가족과 떠나는 여행,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 도전과 실패의 경험. 이것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인생의 밀도를 결정합니다. 시간,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내 시간이 조금 더 남는 선택. 이것은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예산을 짠다는 것은 결국 어디에는 돈을 과감히 쓰고 어디에서는 냉정하게 줄일 것인지 결판을 내는 작업입니다. 모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집과 차, 겉으로 보이는 소비에 돈을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네 가지 자산에 집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나는 한 부자의 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일 300억이 넘는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같은 아빠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일주일에 16시간씩 일했고 아이의 등하교와 축구 연습, 일상의 순간은 모두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저를 키운 건 엄마였어요. 아버지는 늘 집에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떠나고 싶은가? 돈인가? 아니면 함께한 시간의 기억인가? 나는 경영을 하며 숫자와 사람 사이에서 늘 고민했습니다. 이익을 조금 더 내기 위해 사람을 짜내면 한동안은 숫자가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잃어버린 신뢰와 관계, 화장실에서 눈물 흘리던 직원의 마음은 언젠가 회사의 방향을 바꿉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넓은 집에 살기 위해 자녀와의 시간을 줄이면 언젠가 그 빈자리는 숫자로 메울 수 없는 후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돈을 잘 번다는 것은 필요한 만큼 벌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의도적으로 쓰는 능력이다. 그리고 진짜 부자는 소득이 늘어도 소비를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줄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를 고스란히 미래의 자신과 가족을 위한 자산으로 옮겨 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 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번 달에도 나는 돈이 나를 끌고 다니게 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선택한 삶을 위해 돈을 움직이게 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다면 이미 마음속에서는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쌓일수록 미래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을 향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고맙다. 그때 너는 돈이 아니라 삶을 먼저 선택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숫자보다 표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다. 나는 많은 리더와 직원을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미루고 사소한 것에 마음을 갉아먹힌다. 그러나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바뀝니다. 나는 이를 누구보다 또렷하게 보여준 사람이 랜디 포시 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46세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6개월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마지막 강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인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겐 유효기간이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 전체를 바꿔놓는 선언입니다. 6개월의 타이머가 켜지는 순간 사소한 것은 모두 사라진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정확히 6개월 남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출근길에 끼어드는 운전자에게 화를 낼까요?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불평할까요? SNS에서 남의 삶을 보며 질투의 댓글을 달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즉시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귀중하다.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보고 공원에서 천천히 걸으며 아이의 손을 잡고 밥을 먹는 그 순간들이야말로 인생의 본질임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평범한 일상에서는 놓치고 삽니다. 진짜 후회는 성과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워지면 어떤 후회를 할까요? 그때 한 건 더 성사시킬 걸. 회의를 더 치열하게 할 걸. 거래를 좀 더 따냈어야 했어. 그런 후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같은 후회를 남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지 못한 것. 아이들과 함께한 저녁 식탁이 너무 적었다는 것. 부모님과 더 자주 대화하지 않았다는 것.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이 진실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직원들도 병원 침대에 누우면 단 하나의 이야기만 합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랬다. 돈과 성과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관계는 남고 기억은 쌓입니다. 시간 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중요한 사람들과의 밀도를 올리는 것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4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인생의 밀도는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에 바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돈은 모았지만 시간을 잃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지나가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는 멀어져 있고 부모는 어느새 늙어 있고 내 몸은 피로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늘려주는 선택을 하라. 돈은 줄어도 괜찮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 스티브 잡스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리더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하고 있는 일, 생각하고 있는 고민을 그대로 이어갈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내려야 하는 선택은 명확합니다. 필요 없는 경쟁은 내려놓고 의미 없는 분노는 던져버리고 돈 때문에만 하는 소비는 멈추고 진짜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늘리고 오늘 꼭 하고 싶었던 일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미루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시작할 걸. 인생의 타이머를 6개월로 맞추어 두면 오늘이 달라진다. 나는 실제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을 본 뒤 내 삶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내 인생은 앞으로 6개월 남았다. 그 순간 불필요한 회의가 줄었습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이 조금 더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죽음 덕분에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나는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고 성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적은 오직 하나, 당신이 진짜로 살고 싶은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오늘 하루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가까운 미래를 사랑하고 과거를 따뜻하게 해석하고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에게 감사하며 스스로에게도 믿음을 건네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미래의 당신이 조용히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고맙다. 너는 나를 위해 잘 살아주었다.